네,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헌법 그 상급기망에서 헌법 사기꾼들 중에서 그 내각제, 그래서 또 오늘 이원 집정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알다시피 뭐 의원 전에 아까 좀 살펴봤다시피 대통령제하고 의원 내각제가, 그러니까 다시 더 이렇게 말하면 의원 내각제가 먼저 있었죠. 그 영국식 의원 내각제하고 그거에 반대한 대통령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예. 그 뭐 한 제도가 완전히 유리한 이런 건 없어요, 세상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제3의 길로 이제 뭐 프랑스식 그 이원 집정제, 이른바 이원 집정제죠. 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지금 많이 논의되고, 그게 뭐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거기 우리나라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2공화국 때 내각제 해봤잖아요. 근데 2공화국을 사람들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번 역사적 경험을 한번 되돌려 봐야 돼요. 이제 통치 구조의 문제는 실제적으로는 그 비용 문제예요. 그 통치 구조가 어떠한 비용을 야기하느냐가 매우 그 제도의 그 효율성을 검토할 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해본 제도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제도를 바꾸는 것 자체는 한 번도 안 해본 제도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은 그만큼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제를 해왔잖아요. 근데 의원 내각제 때 어떻게 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제2공화국 때 한번 실패가 내각제 때문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통치 구조적으로 2공화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대통령이 윤보선이에요. 그리고 상징적 국가 원수고 간선으로 됐어요. 그 이 사람은 민주당 구파의 대표 인물입니다. 윤보선 씨는.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장면입니다. 행정수반이고요. 사실상 실권자죠. 내각제에서는. 민주당 신파 대표 인물이고요. 요 둘이 많이 싸웠어요. 구파하고 신파하고. 민주당 구파하고 민주당 신파하고 싸웠고, 그 보시다시피 그 형식상으로는 상징적 국가 원수인데 그 민주당 구파 신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상징적 국가 원수일 수가 없어요.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기는 이런 걸 보면은 내각제라기보다는 뒤에서 설명한 이원 집정제에 조금 더 가까워요. 왜냐면 이원 집정제의 특징은 대통령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번 2공화국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이유는 보통 뭐 크게 뭐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사회 혼란입니다. 그 사회 혼란이 왜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시위를 통하여 이승만 하야를 성공시킨 국민들의 시위 만능주의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당시엔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시위가 막 일어나니까 민주당에서 그 민주화를 한다고 그러면서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이승만을 내리고 하기 때문에 시위에 대해서 그렇게 뭐 규제를 많이 하질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용공 세력들이 나옵니다. 용공 세력들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그래서 뭐 6.25 양민학산 진상규명 해라, 뭐 하라 하면서 북한에서 사주받은 애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승만도 우익이지만 지금 집권한 민주당도 이 당시엔 우익이에요. 그 반공 세력인 거는 양쪽의 공통점입니다. 요즘 생각하면 돼요. 이승만이 우익이고 그래서 이승만을 무너뜨린 4.29 세력은 좌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현재 존재하는 좌익들은 이 좌익하고는 여기서부터 여기도 약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80년대 이후에 나오는 주사파 세력들이 거의 더 핵심이에요. 우리나라 좌익들은.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우리나라 좌익들이. 이 당시의 좌익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때 북한의 사주를 받은 애들이 하니까 이 민주당이 반공법으로 만듭니다. 반공법을. 네?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을 탄압하죠. 그러니까 또 얘네들 어떡하죠? 횃불 시위합니다. 가관이겠죠. 네? 그러니까 또 이것만입니까? 또 대한민국 그 조선 특유의 양반 그 옛날부터 당파 싸움으로 아주 그냥 뼛속 깊이 단련된 그 정쟁, 그 정치, 정쟁으로 단련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민주당 애들. 민주당 정치인들이 욕심이 있어서 신구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대통령과 국무총리 갈등이 이제 좀 빚어지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원 집정부제의 문제. 근데 해결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박정희가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잖아요. 얘는 어때? 장면은 도망가고, 예? 대통령은 군사혁명 지지하죠? 윤보선은. 예? 이게 전형적인 이원 집정제 코스였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제2공화국은 왜 무너졌는지 가만히 살펴보면, 예, 이 통치 구조론이 허약했기 때문에 무너진 게 좀 보입니다, 눈에. 이것 때문에 내각제를 싫어하는데, 저는 내각제 문제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이 윤보선이 없었다면, 장면이 정말 실권 다 갖고 있었다면, 민주당이 단결해서 하나의 우익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했었다면, 네?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장담컨대 안 일어납니다. 대통령이 군사혁명 지지한 일 없습니다.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공화국은 내각제의 문제가 아니라 2공화국이 실패했다는 건 동의하는데 2공화국이 채택한 내각제 요소 중에 예? 이원 집정부적인 요소제가 이런 이원 집정부적인 요소제가 2공화국 실패의 뿌리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2공화국 이제 프랑스 정치사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프랑스는 유럽의 중국이라고 부르죠. 유럽의 중국. 그러니까 프랑스 유럽의 중국이라고 부르는데 뭐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뭐 인권과 민주주의의 나라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안 그래요. 전 프랑스 역사를 보면 느끼는 점이 참 지저분하다. 참 지저분하다. 참 지저분하고 뭐 그렇게 뭐 저는 매력적이라고는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선 프랑스의 가장 영광의 시기는 나폴레옹 때였죠. 나폴레옹은 그 프랑스 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장악한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프랑스 혁명은 그 핵심이 뭐냐면요. 시민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보통 산업혁명과 이제 시민혁명이라고 그러죠. 이 시민혁명의 특징이 뭐냐면 징집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을 징집하게 됩니다. 군인으로서. 너가 주인이라고 해주면서 징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투표권도 주고요. 일정 부분. 군대를 갔다 오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나라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엄청난 군대를 만듭니다. 프랑스가. 왜냐면 그 전에 있던 군대들은 돈으로 사는 군대, 용병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아니었어요. 프랑스는 아니었어요. 그냥 무상으로 다 징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병으로 해서 전쟁을 해서 유럽 대륙을 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징집, 인스크립션이죠. 인스크립션이 이 프랑스라는 제도의 그 엄청난 힘이었어요. 그러나 이 군대라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그런 게 잘 안 됐어요. 솔직히. 그래서 망했죠. 나폴레옹 1세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부르봉 왕가가 이제 복귀하고 왕정 복귀 나오고 그다음에 1848년 혁명 나오고 근데 이런 찰나에 프랑스는 이제 사실 이 당시의 산업혁명과 이걸 좀 딴 데보다 늦게 가갔기 때문에 사실 힘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프랑스의 영광을 다시 찾자 해서 나폴레옹 3세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나폴레옹 3세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짤데기 없는 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나폴레옹 3세가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1870년 프로이센한테 패합니다. 그리고 이때 비스마르크가 독일 제국을 만들죠. 그러면서 망한 거죠. 네? 그러면서 3공화국이 나오는데 프랑스에서 이제 3공화국이 핵심이 뭐냐면 나폴레옹 3세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합니다. 그리고 내각제처럼 대통령은 의회 해석권을 갖고 있고 의회는 대통령 해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국가 수반인 대통령에게 실권이 있다는 점에서 내각제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 3공화국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제도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적인 문제인데 이때부터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행정권 강화를 추구하는 것은 반공화적, 반혁명적인 거라는 의식이 싹 터요. 프랑스에서. 이런 시스템은 언제 되냐면 2차 대전 그 BC 정부가 있죠. 그 나치의 그 독일 나치의 그 뭐라고 괴뢰 정부였죠. 들어와서 그냥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후에 4공화국이 나옵니다. 4공화국이.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얘네 프랑스는 이원 집정부적인 정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져오죠. 그 대통령과 상원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하원 중심의 의원 내각제를 합니다. 프랑스가. 그 4공화국인데요. 이때 문제점이 뭐냐면 우파 드골당, 좌파 공산당, 제3세력이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가 혼란이 되겠지. 정권이 바뀌고. 응? 근데 이 당시에는 2차 대전 후에는 식민지들이 다 전 세계에 있는 식민지들, 서양 강대국들의 식민지들이 다 독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도 마찬가지 알제리 시위와 관련돼서 이제 독립 문제로 찬반이 막 나오니까 군부 쿠데타까지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 막 말이 많으니까 이때 이제 드골한테 비상대권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제는 기본적으로 그 속성이 아주 그냥 그 혼란이에요. 기본적으로 혼란이에요. 혼란. 케이아스가 내재되어 있는 제도예요. 이거는. 왜냐면 이원이죠. 이원. 말 그대로. 대통령하고 의회하고. 응?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사공하고 그런 문제를 딱 60년대 그런 문제를 겪고 나니까 프랑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런 통치제도로는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똑같습니다. 뭐든지 민주주의 제도에서 권력이 집중되는 곳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행정부가 아니에요. 행정부가 아닙니다. 의회입니다. 의회. 그리고 그 의회는 뭐 하나의 단일한 의견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정파별로 막 혼동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의회가 강하면 강할수록 혼란이 생깁니다. 그 민주주의가 혼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의회 때문에 그래요. 의회 때문에. 의회의 그 내재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안정적 정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게 5공화국의 가장 취지예요. 가장 핵심 취지.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보면 그냥 그 기계적으로 하면은 가장 혼란스러운 거는 밑에 가장 혼란스러운 건 대중들의 직접 민주주의겠죠. 이거는 뭐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대의제인데 대의제는 그거보다는 덜하겠죠. 그 다음에 의회가 가장 의회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의회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거기 민주주의는 왜곡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회의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왜냐면 제가 이제 대통령제 나라에서 살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전 미국의 헌법 아버지들의 의견이 맞다라고 봐요. 내각제는 의회가 강화되는데 대신에 그 의회를 중심으로 한 권력 독점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제한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내각제에서는 어떻게 제한하냐면 그 의회 구성원들을 쪼개먹기로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과반수가 안 나오면 계속 정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의원 내각제 시기 요거는 더 혼란이 많습니다. 그다음 대통령제는 그거보다는 좀 덜한데요. 그래서 비슷하게 혼란이 있습니다. 대의제에서는 어떤 혼란이 있냐면 그 과반수를 못 만든 혼란이 있는가 하면 대의제에서는 레임덕의 혼란이 있겠죠. 요거 두 개의 비용을 잘 구별해 봐야 되고 요즘 주장하는 뭐 직접 민주주의, 대중적 민주주의 전 이거는 조금 진짜 제일 위험한 거죠. 왜냐면 국민 1인 1인이 모두 정치인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5천만 개의 전당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이게 나라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많이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그 기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직선제가 됩니다. 대통령은 보통 이원집정부제 예전에 간선이었잖아요. 근데 직선제로 가요. 이게 뭐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냥 간단히 드골은 맨 처음에 직선제 하자고 했어요. 드골이 엄청 인기는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존 의회 세력 간선제를 했다가 또 드골이 바꿔요. 국민투표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통령의 비상 대권입니다. 이게 이제 특징인데 비상시 무제한적인 전권을 행사합니다. 대통령이. 근데 의회 상권은 없어요. 특이하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총리 임명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총리 임명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내각의 그 내각을 의원 내각제는 의회가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다수당에서 임명. 근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총리 임명합니다. 그 임명권이 있어요. 근데 의회가 이 총리 임명권에 대항해서 내각을 불신임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요걸로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겁니다. 얘네 둘의 관계는.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이게 이제 가장 큰 거죠. 의회가 입법할 수 있는 법 분야를 제한을 했어요. 의회가 우리나라 의회도 문제인데 뭐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 세상 모든 걸 법으로 다 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의회 독재가 되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의회 독재. 이게 미국의 헌법의 아버지들이 가장 걱정했던 그런 의회 독재 문제인데 그래서 5공화국 프랑스 5공화국은 의회가 입법할 수 있는 법 분야를 확 제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요 정책 같은 경우는 국민투표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민투표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이 어떤 법률을 딱 올려요. 근데 만약에 이걸 올리면서 내각 불신임하고 연결합니다. 만약에 이거 통과 안 되면 부결시키면 나 내각 불신임으로 보고 내각 끝나겠어 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통과를 안 해줘요. 그러면 그 법률 통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각 불신임하고 법률하고 연결해버리고 그 만약에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각 불신임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럼 법률도 통과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 다음에 소선구제 결선투표입니다. 1차에서 과반수 없으면 일부 후보만 결선투표해서 다시 합니다. 예? 이번에도 보셨죠? 그 마크롱이 할 때.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혐오 정당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전 사공화국 때는 어땠죠? 그냥 뽑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별로 인기도 없는, 예? 프랑스는 사실 마샬 정책의 그 후원을 받는 그 친미적인 나라인데, 나토 국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이 그 3분 세력의 한 축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황당한 거지. 아, 인기도 없는 저 쌍놈 새끼들, 공산당 놈는 새끼들이 저기 앉아있는 게 말이 되냐. 응? 되게 이제 일부 국민으로 치면 10% 정도의 지지를 받는 그런 공산당이 계속 그렇게 자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 프랑스의 그 외교적인 입장에서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소선구제를 하고 결선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당 같은 혐오 정당이 당선 가능성이 확 떨어져요. 네? 그 다음에 대통령과 총리의 갈등이 있죠. 이거는 뭐 이원 집정제에서는 항상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들 균형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도 어떠죠? 국회는 뭐 대통령이 여당이면 국회는 야당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견제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마치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맞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이제 바로 정치 비용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원인이 돼요. 그런 게 실제로는. 그리고 대통령과 총리의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거정부의 문제점인데요. 이것 때문에 프랑스 정부 자주 바뀌어요. 근데 5공화국은 옛날보다는 좀 덜했다는 거죠. 그래서 5공화국에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통령의 정당이 의회의 다수당인 경우는 강력한 대통령제가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럼 사실상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대통령의 정당이 의회의 소수당인 경우에는 동거정부가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의원 집정제를 한다 그러면 항상 동거정부가 될 겁니다. 동거정부가 되는 뭐냐면 정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통일적인 정책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거정부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정당이 과반수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응? 이렇게 합쳐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합쳐야 이제 과반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약정을 맺어요. 계약서를. 계약을 맺습니다. 이 책에 막 몇 권이에요. 이거 맺는 거 자체가 비용이죠. 이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가 어떤 통일적인 방향으로 운영이 되겠어요? 전혀 아니죠. 다음. 그래서 이 5공화국, 이 동거 정부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면요. 보통 이제 요즘 유행하는 그 개헌론자들은, 개헌주의자들은 이거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대통령과의 총리의 소통, 권력 분점으로 정치 안정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소통, 권력 분점 이런 걸로. 근데 대통령과 총리 간의 갈등으로 정치 불안이 가속되었다는 설도 있고요. 뭐 두 개 중에 있는데, 뭐 요즘은 개헌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 쪽으로만 지금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이게 정치 안정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경험을 한번 봐요. 우리의 경험을. 응? 왜냐하면 제가 강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부정선의 입장이 훨씬 강합니다. 같은 우리나라 그 제2공화국 때 내각제여서 실패한 게 아니라 이원 집정제였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왜냐면 같은 민주당 출신이라도 계파가 달라지니까 동거 정부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보죠. 친박하고 친이계의 싸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친이계는 친박 버리고 민주당하고 편잡고 탄핵해버리잖아요. 응? 그 동거 정부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와요. 실제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부정서 경험이 있고요. 만약에 제가 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력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 혼란 때문에. 그리고 다시 군사혁명이 일어날 가능성도 많아요. 뭐 이건 뭐 제가 설명했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강의는 여기서 이원 집정제 부분은 말씀드리고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